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서강대 장애인 복지 강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충 참고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커뮤니케어 추진 개념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주거, 자택 그룹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운데 있고요. 시설, 병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이런 가칭이고요. 그 다음에 정착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재가 서비스, 지역사회 참여. 그래서 이렇게 보건복지부 자료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인과 자립생활에 대해서 이 장에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키워드는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게도 그 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 자립생활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또 여러분이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장애인 복지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생활 접근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생활 이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한번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생활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에는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은 뭐고 자립생활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목표는 장애인 복지의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접근 모델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재활 모델, 그 다음에 자립생활 접근 모델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의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념적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역할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사례를 조사해서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마지막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생활의 개념과 모델화의 의미를 우리가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장애인 인권 동향과 자립 생활에 여러분의 페이지 194페이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 그 세계 장애인의 해예요. 그래서 이때에 장애인 관련 문제에 대한 중점을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을 했다.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권한. 그래서 이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 이것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구체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1981년도예요. 자, 그런데 2007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을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그래서 그 전부 개정을 했고, 또 그 안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와 인권에 대한 상당한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면서 자립생활 지원과 권리 보장을 기반으로 궁극적인 장애인 사회 참여와 통합 및 삶의 질 제고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인 인권 통합과 자립생활에 대해서 이 근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흐름, 하나의 어떤 그 변화 틀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자, 패러다임 변화의 요소에는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념의 변화예요. 개념. 이 장애인에 대한 개념. 그래서 옛날의 장애인과 지금의 장애인 이렇게 해서 그때 장애인과 지금의 장애인은 같은 장애인이지만은 벌써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전에 옛날에 생각했던 장애와 지금에 생각했던 장애는 똑같은 장애지만은 그래도 이게 세분화되어 있고 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또 지금의 장애는 더 폭이 넓어진 그런 환경에서 그런 패러다임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념의 변화, 이 개념, 장애인에 대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또 지식,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장애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똑같은 장애인을 볼 때도 앞에서 보는 거 다르고 옆에서 보는 거 다르고 뒤에서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인을 보는 관점, 이 관점이 어떻게 장애인을 보냐, 어느 시각에서 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접근 방법의 변화예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하는데 서비스를 뭐 직접 서비스를 할 거냐, 또 간접 서비스를 할 거냐, 아니면 직접과 간접 서비스를 같이 할 것이냐.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내가 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서비스 접근 방법에도 또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의 변화 등 네 가지 요소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개념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 서비스 접근 방법의 변화, 서비스 모델의 변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소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삶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념들과 그 맥을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복지라는 자체가 자,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모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어요. 자, 복지의 목적은 모든 인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틀이에요. 자, 이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아복지다. 자, 유아복지의 목적은 유아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청소년 복지다 했을 때 청소년 복지는 왜 하냐?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다. 장애인 복지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노인 복지다. 노인 복지의 목적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의 목적은 항상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인류의 혹은 사람의 아니면 인간의 그거는 다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왜 하냐? 여기 있지만은 삶의 질 향상, 누구의 삶의 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그래서 결국은 삶의 질적 향상이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에서 이념들과 그 맥을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197페이지 표 8-1에 보면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을 비교한 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장애인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서비스 모델은 크게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로 살펴볼 수 있다. 자, 전통적인 모델로서는 재활 모델은 주로 장애인 개인의 손상이나 부조금 등 개인적 관심에서 문제를 정의해요. 그래서 이 재활 모델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재활 모델은 주로 장애인 개인의 손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좀 손상을 입었다든지 다리가 손상을 입었다든지 했을 때 이 재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조금 등 개인적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개인적 요인들을 치유함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를 병리적 관점에서 환자나 요보자로 간주. 전문가는 장애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통제자로서 당사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측면보다는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고 제공하며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자, 여기 이 글을 잘 보시면, 자, 재활 모델에서 개인적 요인들을 치유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요인들을 치유함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를 병리적 관점에서, 병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질병, 병적으로. 그래서 병적인 관점에서 환자나 요보호자라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요보호자로 간주를 하고, 전문가는 장애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통제자로서 당사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측면보다는 장애 가진 사람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체계, 그 측면보다는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고 제공하며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그 재활 모델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들을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 봤다. 병적인.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장애인 측면에서 보지 아니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장애인들을 대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자립생활 모델이에요. 아까는 전통적인 게 재활 모델이라고 했죠. 자, 이번엔 자립생활 모델이에요. 반면에 자립생활 모델에서는 기존 재활 모델 안에서의 장애에 대한 개인 문제적 접근이나 의료적 해결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다. 자, 기존 모델 안에서, 기존 재활 모델이에요. 재활 모델 안에서 장애에 대한 개인적 문제 접근이나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서비스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는 이런 접근들이 의료적 해결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립생활 모델에서는. 자, 그래서 주유 환경의 의존,
그 다음에 지원 체계의 개선을 통한 동료 상담이나 자조 활동, 그 다음에 소비자 주권, 각종 사회적 장애의 제거 등을 강조함으로써 능동적인 장애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전에 재활 모델에서 문제점을 찾았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 모델의 문제점들을 이제 수정하고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환경 내의 의존 및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동료 상담, 그 다음에 자조 활동, 스스로 조직해서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주권, 그리고 각종 사회적 장애의 제거, 이런 것들을 제거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제는 장애인의 그 생활이 능동적 장애 문제를 해결해 능동적으로 장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 재활시설 모델에서 생각했던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을, 자, 이제는 자립생활 모델 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재활 모델에서 병리적 현상으로 다루고 서비스 접근적 방법으로만 다뤘던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새로운 이런 지원 체계 개선, 그 다음에 동료 상담, 자조 활동, 소비자 주권, 각종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는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능동적인 장애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진정한 자기 관리에,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진정한 자기 관리, 자기를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 권리를, 나에게 준, 장애인에게 준 권리를 옹호하고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또 경제상의 생산적 시민으로서의 역할 부여 등을 추구한다. 장애인도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의 생산적 시민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부여한다. 또 역할을 추구한다. 이렇게 지금 자립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에서, 이렇게 재활 모델에서 자립생활 모델로, 자립생활 모델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 시민으로, 자립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산적 시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옛날에 재활 모델에서는 그냥 장애인들이 자기 재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하고 아니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자립생활 모델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이 생산적인 시민으로 탈바꿈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장애인의 변화 모델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뉴욕에도 이렇게 장애인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교체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요거는 이렇게 손, 그 다음에 이렇게 캡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과 이념적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립생활의 철학과 개념. 아까 제가 초두에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자립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제는 장애인으로서 의지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나 타인들에 대해서 의지적인 그런 생활을 이제는 극복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장애인들도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삶의 질 향상이 되고, 또 그들도 자립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살려주고, 또 장애로서
내가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함으로써 장애인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그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자립생활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장애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은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죠.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또 자립이 가능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불가능하다고만 이렇게 그냥 딱 못을 박지 말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것도 못 움직였을 때 입에 붓이라도 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이라도 그려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팔아서 내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거는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이 좀 불편해서 안 된다. 그러면 발가락에라도 연필을 끼고 발가락에라도 붓을 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면은 꼭 그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팔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서 팔 수만 있다면 생산적인 그런 생활이 되는 거고 자립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립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장애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욕 같은 거, 이런 욕구 같은 거를 꿈틀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 기회가 자립생활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은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은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그리고 도전적인 이런 단어다. 우리 일반 사람 비장애인들이야 당연히 자립생활 해야 되겠지만은 장애인들도 그렇게 비장애인들과 같은 차별 없는 똑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는 것도 우리 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우리가 줘야 될 것이고, 사회가 주고 또 그 환경이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런 역량 강화를 할 수만 있다면 장애인들이 사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과 이념적 요소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것들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 주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으로 보자 이거예요. 철학과 이념으로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자립생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 권리와 정상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구별하기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정상이다 봤을 때 그것을 정상,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놓고 캐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요 정도 되면 정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장애인들도 정상화로 가려고 하는, 지금은 내가 정상이 아니지만 나도 정상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자립생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 권리잖아요. 비장애인도 자립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장애인도 살아가려면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남에게 의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장애다. 그러면 다리가 장애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보다는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손으로 편지 봉투를 붙인다든지 봉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인형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이것도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생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 권리와 정상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립생활 이것이 정상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과 이념 요소에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동등 권리와 이 권리, 비장애인과 동등 권리, 그 다음에 정상화, 이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